안녕하세요. 77의 건축 이야기 77입니다. 구독자분 또 질문도 있었고, 지난 영상에서, 환기, 그거, 내용이 환기라기보다도 벽체 내에 그 습기가 빠져나가면서, 용마루 벤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습기가 빠져나가는 개념인데, 그 환기하고는 약간의 좀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환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환기라는 거는 우리가 실내 공간, 그 공기를 외부 공기하고 교환하는 것을 환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제가 있어요. 실내 공기는 탁하고 오염됐고, 바깥 공기는 맑고 신선하다. 이런 전제로 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뭐 외부 공기도 많이 미세먼지 특히 오염이 돼서 그 환기도 참 이제 좀 개념이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날은 창을 다 닫아놓고 뭐 외출을 삼가하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실내 공기 질이 더 낫다는 얘기 아니에요? 좋다는 얘기. 그래서 참 이 환기의 개념도 바뀝니다. 어쨌든 전제는 실내 공기가 더 안 좋기 때문에 외부 공기하고 교환하는 거. 근데 이 교환을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쵸? 내가 원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공기 교환을 환기라 그래요. 그럼 의도치 않은 교환이 뭐냐 또, 지금 요즘 건축물들은 밀폐성이 좋고, 그래요. 그래서, 틈새 바람, 우리가 극감풍이라고 얘기합니다. 극감풍. 그거를 또 다른 말로 침기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틈새 바람 유입이라든지 유출이 요즘 건물은 거의 없어요. 밀폐성, 그러니까 기밀도가 좋다. 그래서 그게 없지만은 옛날 우리 전통 방식의 주택 같으면은 그 틈새 바람이 많죠. 그래서 틈새 바람으로만도 필요한 환기가 충분히 됐었다 이겁니다. 그 실내 공기질을 향상한다. 그리고 실내 공기를 교체함으로써 뭡니까? 실내 과다한 습기라든지 열, 이게 이동이 되죠. 그래서 실내 열 환경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실내 그 오염물질, 또 뭡니까? 불쾌한 냄새라든지 먼지, 과다 습기, 열기, CO2, 또 뭡니까?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질소화합물, 이런 것들, 휘발성 유기물질, 이런 다양한 오염물질들을 배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새집 증후군이 있습니다. 하여튼 건물 안에서 그냥 알게 모르게 아프고 괴로운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새집 증후군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 건물이나 신축 또는 이런 건물에서 내부 내장재, 가구 이런 데서 유해 물질이 발생을 해서 두통이라든지 눈이 따갑고 코가 아프고 목이 칼칼하고 뭐 이런 가려움증, 아토피, 피부 이런 질환 등이 나타나는 것을 새집 증후군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특징은 건물 거주자의 대부분이 불편이나 통증을 호소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증상 원인이 규명이 잘 안 됩니다. 병원에 가도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뭐 가렵고 목이 아프고 눈이 쓰리고 원인 규명이 잘 안 돼요. 특징이.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그 건물 사용자가 그 건물을 떠나면은 그 증상이 없어집니다. 이게 새집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또 나누면은 급성 새집 증후군, 또 만성 새집 증후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급성 새집 증후군은 주로 신축주택, 신축, 그 다음에 또 갓 리모델링한 그런 건물에서 나타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이 새집 증후군이 없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빨리 좀 그런 유해 물질이 원인이 되는 새집 증후군을 없애려면은 번아웃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뜨겁게 구워가지고 유해 물질을 배출시킨다. 번아웃입니다. 근데 글쎄 방법이 조금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새 아파트다. 그러면은 온도 조절기를 최대로 올려가지고요. 실내 온도를 뭐 한 40도 최대로 올려요. 그런 상태에서 환기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이론의 바탕은 뭐예요? 온도가 뜨거울 때 유해 물질이 많이 이제 나간다는 거죠. 특히 휘발성 유기용제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온도가 더우면은 빨리 휘발되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 나와서 그게 배출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급성 새집 증후군은 주로 신축이나 갓 리모델링한 그런 데서 나타나고 또 만성 새집 증후군이 있어요. 이거는 건물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건물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요즘에 건물의 밀폐성, 기밀도가 좋아지고 또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이 재순환 공기를 공급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새 외기를 한 30%, 그 다음에 실내 공기를 한 70%를 다시 필터링해서 공급을 하는 경우 이 새집 증후군이 만성 새집 증후군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매시브한 건물이다. 그러니까 건물이 어떻게 돼요? 부피가 엄청 큰 건물이 환기도 잘 안 되고 새집 증후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물 중에 하나가 그 서울역 맞은편에 있는 힐튼 호텔하고 서울역 그 사이에 있는 과거 그 대우 빌딩, 그 건물이 굉장히 볼륨이 큽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 실은 내부존이라 그러는데, 내부존은 직접 외기로 면한 창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냉난방, 에어컨디셔닝 시스템으로 이렇게 공기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질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그렇게 기록된 건물 중에 하나인데, 뭐 대우 빌딩에 근무해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뭐 한 달 정도 좀 홍역을 치르는 사람들이 뭐 100%는 아닌데 적응하기까지 그것도 일종의 성적인 새집 증후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실내에 이제 마감재 중에 카펫이라든지 뭐 또 직물 벽지, 패브릭 벽지 같은 거, 이런 먼지가 날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기 목적 중에 하나로 새집 증후군, 이런 것도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실내 오염 원인이 뭘까,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크게는 이제 건물 주변의 외기, 바깥 공기의 대기 오염이다. 이래서 실내 오염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 아무리 실내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바깥 공기가 오염돼서, 특히 이제 공단 주변 같은데, 그런 데가 대규모 이제 생산 단지, 공장 이런 주변에 이런 외기의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실내 오염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발생되는 자체 오염 물질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제가 간략히 조금 이따 얘기 드리고, 그래서 이제 실내 공기 오염의 이제 원인으로 보면은 외부 유입 그 대기, 오염된 대기가 들어오는 수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또 하나가 자동차 배기가스, 매연 이런 겁니다. 교통량이 많은 데는 물론이고, 이거는 뭐 몇 년 전 조사 데이터 내용이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기 질이 안 좋은 동네가 그 반포, 서울 강남 쪽 반포 그 고속버스 터미널 그 인근 지역이 대기 오염이 제일 안 좋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잠원동, 반포동 그 인근으로 해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 고속버스 차량의 배기가스 규제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개선이 돼서 요즘엔 그 데이터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시설, 난방 등에 의한 뭐 연기, 그 다음에 증기, 가스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도로라든지 공사장, 또 뭐 작업장, 특히 뭐 인근 주변에 지금은 뭐 연탄을 잘 안 쓰는데 뭐 연탄 공장이 주변에 있다 그러면 그 미세한 그 탄가루가 새까맣게 날아다닙니다. 눈에 안 보여도 그게 쌓여요. 쌓여서 새까맣게 이런 거.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자연적인 대기 오염이 있죠. 황사라든지 뭐 봄철에 꽃가루 날리고 송화가루 날리고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자연적인 공기 오염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내 공기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의 인체 자체하고 이제 실내 활동. 그쵸. 뭐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니니까 실내에서 활동하면서 옷에서 일어나는 먼지라든지, 또 우리가 숨 쉴 때 CO2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우리 땀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수증기, 그 다음에 체온에 의한 열, 비듬, 그런 것도 세균,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북적거릴 때 나타나는 오염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실내에서 연소, 그러니까 연통이 없는 난로 같은 거 있죠. 석유난로, 뭐 가스난로 이런 거 연소가 되면서 이산화탄소라든지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질소, 산화물, 질소, 산화물이 뭐예요? 뭐 일산화질소, 또 몸에 더 안 좋은 이산화질소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흡연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공기를 오염시키는데 연구에 의하면 약 2,000가지 유해물질이 나온다 그래요. 그 다음에 건축 자재 자체에 그 발생되는 오염물질,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새집증후군과 관련이 있는데, 실내 내장재라든지 가구 뭐 이런 거, 접착제 이런 데서
성면이라든지 라돈, 뭐 포름알데히드 각종 유기화학 물질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기기, 뭐 세제, 가정용품 뭐 이런 데서도 오염물질이 발생돼요. 그러면 실내 오염물질의 그 종류, 대표적인 게 뭐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그 자체가 유해가스로 우리가 구별은 안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지구온난화 가스 중에 하나죠. 이게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외의 그 기준에서는 이산화탄소를 공기 오염물질로 정하지를 않아요. 정하지 않고, 실내의 경우는 이제 호흡이라든지 연소 이런 걸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됩니다.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공기의 한 1.5배 비중이 있으니까 이게 밑으로 깔아는 이런 성질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농도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은 독성은 없지만 어쨌든 답답하고 두통을 유발해서 우리 인체 대사를 방해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공기 오염에 그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 지표가 돼요.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그 농도를 체크해서 실내가 많이 오염됐다든지 또는 이산화탄소량을 체크해서 실내 환기 기준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실내 환경 기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1000ppm 이하로 이렇게 규제를 합니다. 그럼 1000 ppm은 또 뭐냐? ppm이 100만 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 중에 100만 분의 1. 그럼 이걸 퍼센트로 나타내면 퍼센트는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이고 100만 분의 1이니까 요거를 퍼센트로 하면은 1000ppm이라는 거는 0.1% 이하가 돼야 됩니다. 실내 기준이에요. 0.1% 이하. 그러면 실내는 그럼 0.1%까지 허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 외기, 바깥 공기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0.1%가 아니라 0.04% 정도가 외부 공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깥에 미세먼지가 있더라도 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유입시켜야 돼요. 실내로. 그래서 산소 농도가 외기는 약 한 21%가 돼요. 근데 실내는 16%까지 이렇게 산소 농도가 떨어집니다. 환기를 안 하면. 그래서 산소 농도는 높이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낮추는 그게 환기의 목적이 돼요. 근본적인 목적. 그 다음에 또 실내 오염물질 중에 하나가 일산화탄소입니다. CO2가 이산화탄소고 CO가 일산화탄소인데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규제가 말하자면 양을 더 강화해서 뭡니까? 이산화탄소보다 한 100분의 1까지 규제를 하는데 10ppm 이하입니다. 10ppm. CO2는 1000ppm까지 허용을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10ppm이에요. 근데 일산화탄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산화탄소는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닌데 일산화탄소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이 폐에서 들어오는 산소를 각 기관에 이제 혈액을 통해서 공급을 하거든요. 산소를. 근데 그거를 산소를 담아서 나르는 그 역할을 하는 게 헤모글로빈인데 헤모글로빈이 산소하고 일산화탄소가 같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산소하고의 결합력보다 한 200배 일산화탄소하고 결합력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산소가 많이 들어와도 일산화탄소가 들어오면은 그 헤모글로빈이 일산화탄소를 담아가지고 날라요. 산소를 담아 날르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숨은 쉬어도 코하고 입하고 막은 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약 아주 미량의 5ppm 정도의 농도의 그런 일산화탄소가 있는 가운데서 20분 정도 노출되어 있으면은 신경계통에 이상이 오면서 이제 숨을 안 쉬는 그런 이제 결과하고 똑같죠.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실내 환경 기준에서는 10ppm 이하로, 이산화탄소는 1000ppm 이하. 그 다음에 뭐 질소산화물, 또 이산화황, 뭐 그러니까 이산화황이 아황산 가스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 또 뭐 포름알데히드 이런 것들이 다 실내 그 유해 오염물질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요즘에 이 미세먼지라는 게 있습니다. 미세먼지. 미세먼지 말로는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가 미세먼지냐? 우리가 TSP 약자를 쓰는데 Total Suspended Particles 해가지고 TSP. 이 우리 모두 이 공기 안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먼지 종류, 알기만 전체적인 먼지. 요게 0.05 마이크로미터에서 한 500 마이크로미터까지. 그러니까 이게
500 마이크로미터 이상 돼가지고 더 크면 어떻게 돼? 이게 떠다니지 못하죠.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겠죠. 그렇지만 이 미세한 것들이 이제 모든 먼지 입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모든 먼지 입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미세먼지라는 게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가 PM10이라고 그러는데 PM, 파티클 미터 10입니다. 그게 뭐냐면 직경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입니다. 그러면 그 마이크로미터는 도대체 얼마나 크기냐, 마이크로미터. 10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면 1미터를 1000분의 1이면 어떻게 돼요? 1미터는 1000mm입니다. 그렇죠? 밀리미터. 요 1미터를 1000등분을 하니까 1mm가 됐어요. 1mm. 요 1mm를 또 1000등분을 하면은 1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그 크기예요. 마이크로미터라는 거는 1m를 1000등분 하니까 1mm가 됐죠. 그 1mm를 또 1000등분을 하면은 1 마이크로미터인데 직경 10 마이크로미터 이하. 요게 미세먼지입니다. 이 미세먼지는 우리가 숨을 쉬면 이렇게 콧구멍에 또 이렇게 기도에 이렇게 흡착돼가지고 걸려서 가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저 폐포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예요. 미세먼지. 그래서 호흡성 먼지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폐포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미세먼지 말고 성면. 이미 성면은 지금 국가에서 이걸 사용 금지를 하고 있죠. 이미 이제 시공 제거하고 철거하는 기준에 맞춰서 먼지가 비산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이제 철거를 해야 돼요. 성면은 1급 발암 물질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자체가 독성이 있는 게 아니라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성면은 이렇게 시로라기처럼 이렇게 삐죽삐죽 길게 돼 있어요. 길게. 그래서 얘네들이 일종의 파이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같은 제품에 성면을 섞어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콘크리트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백묵 아시죠? 백묵 섞고 분필 그런 거 똑같잖아요. 이렇게 뚝 부러져요. 뚝 부러져요. 근데 그 안에 가느다란 털 같은 성면을 집어넣고 굳히게 되면은 걔가 어떤 역할을 해요? 이제 확대해서 보면 철근 역할처럼 걔가 이렇게 찔겨지고 이렇게 뚝 부러지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슬레이트, 과거에 슬레이트 같은 거 만들 때 또는 이제 우리가 천장재 같은 거, 텍스라 그러죠. 그런 천장 마감재 같은 거 만들 때 이 성면을 많이 혼입해서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 자체가 빼쭉빼쭉하게 바늘처럼 길게 생겨서 페퍼에 들어왔을 때 암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 지금 조심을 하고 있죠. 그 밖에 뭐 휘발성 유기 화합물들 이런 것들.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게 이제 이해하기 쉬운 게 아세톤 같은 거. 이 휘발성 유기 화합물은 어떤 물질을 그냥 녹여요, 녹여. 용제 역할을 합니다. 아세톤이 그거 아니에요? 매니큐를 녹여서 녹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접착제나 뭐 마감제 또 뭐 우리 뭡니까 살충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구에도 쓰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트지, 필름 이런데 이런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많은데 뭐 수백 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이건 뭐 얘기할 거 없고 또 한 가지 그 지금 요즘에 대두되는 게 라돈입니다. 라돈. 이 라돈은 지구상의 흔한 광물질, 우라늄, 뭐 납, 라돈, 토륨 이런 것들이 산화되고 부스러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일종의 가스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무지하게 미세한 그 물질이라고. 물론 가스도 자세히 보면 그게 무슨 알갱이가 떠돌아다니는 게 가스죠. 그러니까 요 라돈도 미세한 알갱이가 떠돌아다니는 기체 형태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주로 어디에 있냐? 이 라돈이 들어있는 그 광물질, 돌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많은 데 가면 또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돌을 골재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뭐 이런 거. 그 다음 물에도 녹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라돈이 이제 요즘에 발암 물질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는 뭡니까? 이 가스가 무겁다 이겁니다. 무겁다. 공기 무게의 한 8배? 아니 그럼 도대체 얼마나 무겁냐? 여러분 공기 무게 아세요? 공기가 이것도 뭐 위치마다 다른데 공기를 1m, 1m, 1m 이렇게 1입방메타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무게를 달아보면은 1.2kg 나옵니다.
근데 또 이거를 산에 저 무슨 한라산 꼭대기에 가서 이렇게 1입방메타를 달아서 무게를 달아보면은 1.2kg가 안 나와요. 더 가볍습니다. 밀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해수면 근처, 예? 해수면 근처 이 저지대에 공기 1입방메타를 달아보면은 1.2kg가 나오는데, 그거보다 한 7, 8배 무거운 게 이 라돈가스입니다. 그래서 라돈가스는 1입방메타에 9kg이 넘어요. 9.23kg 그 정도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만한 비닐봉지가 들어보니까 9.9kg가 나가요. 얼마나 무거운 무게입니까? 네? 사방 1m 입방. 저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상상이 잘 안 가는데 꽤 무거운 겁니다. 공기가 1입방메타에 1.2kg이에요. 그 무게가 없으면 비행기가 날지를 못합니다. 공기가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도 날아가고, 그렇죠? 또 태풍에 또 뭐 가로수도 자빠지고. 그 밖에 실내 오염 원인이 이제 세균, 곰팡이, 그렇죠? 곰팡이가 항상 문제가 되는. 이 곰팡이가 뭡니까? 항상 수분이 있어야 곰팡이가 생겨요. 뭐 영양가 있는 것들은 많아요, 그렇죠? 뭐 종이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수분이 합쳐지고 온도가 알맞게 되면은 곰팡이가 발생하죠. 그래서 곰팡이, 세균이라든지 뭐 찐득이, 특히 진먼지 찐득이라고 있어요. 근데 보통 눈으로 거의 안 보입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현미경 같은 거를 보면은 진짜 찐득이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사이즈가 엄청 작아요. 작아서 이런 것들이 우리 침구류, 베개나 이부자리 속에 이 찐득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러지를 유발하고, 최근에 연세대학교 그 알러지과 교수님이 발표했어요. 얘기했는데 20% 우리 주변에 5명 중에 1명이 알러지성 비염이나 이 알러지로 고생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특히 무슨 뭐 우리가 에어컨, 냉방기 그 필터라든지 그런데 이걸 잘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자, 왜 환기를 해야 되냐? 실내 공기가 탁하고 오염물질이 있고, 그래서 환기를 해야 된다가 여기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럼 환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환기 방식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환기 방식은 이제 강제로 뭡니까, 이 바람개비 팬을 이용해서 환기를 하는데, 그럼 이 바람개비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개비를 안 쓰면은 자연환기 이렇게 얘기하고, 그 바람개비 팬을 쓴다, 환풍기, 배풍기, 송풍기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것을 기계환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나온 게 하이브리드 환기라고 나온 게 있어요. 그 자연환기는 뭐냐? 팬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기체가 확산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환기가 되는 게 있다. 그래요. 이 습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공기 압력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습도가 높은 공기는 습도가 낮은 공기 쪽으로 이렇게 확산하려는 이게 힘이 있습니다. 압력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목욕탕에 욕실에 꽉 찼던 습기가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면 이렇게 확산돼서 나옵니다.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확산되는 힘에 의한 환기. 또 하나는 이제 온도차에 의한 환기인데, 그 중력 환기라고 합니다. 중력 환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금 같은 실이 있으면은 제일 위가,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제일 위에 있고 차가운 공기가 제일 밑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공기는 밀도가 낮고 가벼우니까 이렇게 나가려는 힘이 있고, 밑에 쪽은 바깥에 찬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위쪽으로 갈수록 나가려는 힘이 세고 밑에 쪽에 들어오려는 힘이 세다. 또는 밑에 쪽이 온도가 높고 아래쪽이 온도가 낮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가운데 지점이 있어요. 그 중성대 부분은 중력에 의한 밀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딱 중간에. 다시 말해서 중력에 의한 밀도 차이에 의한 환기가 잘 되게 하려면, 이게 방이 있으면 맨 위쪽에 구멍을 뚫고 맨 아래쪽에 구멍을 뚫으면 환기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환기? 밀도 차이에 의한 환기. 그러니까 더운 바람은 술술술 나가고 찬 바람은 술술 들어와요. 근데 그 똑같은 요만한 크기의 구멍을 위에 하나 아래 하나 뚫으면 효과가 좋은데, 똑같은 거를 아까 말한 그 중성 가운데 부분 거기다가 2개를 뚫어 놓잖아요. 전혀 환기가 안 됩니다. 어떤 환기? 그 밀도 차이에 의한 환기 안 됩니다. 뭐 바깥에서 맞바람이 막 불든지 뭐
그런 실내외 압력차가 어떤 이유로 생기면은 환기가 될지 몰라도 환기 효과가 없어요. 그럼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창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슬라이딩 창이죠. 미닫이 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창을 만들었어요. 문 열었을 때 창이 세로로 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위쪽으로는 더운 공기 나가고 찬 공기 밑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중력 환기. 근데 창을 통유리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밑에다가 이렇게 중간쯤에 가로로 긴 창을 미닫이 프로젝트 창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력에 의한 환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중간이 중립축 쪽이 되는데 거기는 밀도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방 중간에 가로로 긴 창을 했을 때와 세로로 긴 창을 했을 때 환기 효과는 세로로 긴 창이 10배 이상 환기 효과가 좋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중력 환기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바람에 의한 환기. 바람에 의한 환기는 그 베르누이 효과라고도 할 수 있어요. 베르누이 효과.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되려나. 병이 하나 있대 보세요. 병. 근데 이제 지금 젊은 분들은 모르는데 옛날에 이렇게 병 안에 이 살충제, 파리 모기약이 병 안에 들어있었어요. 사이다병 같은데. 그리고 거기 빨대 같은 게 있습니다. 빨대. 그래서 그 빨대를 거기다 꽂고 그 대롱을 세게 불면은 이 밑에 있는 살충제가 딸려 올라와서 이렇게 분사가 돼요. 입에다 대고 불어요. 불면은 그 분사가 됩니다. 그런 파리약이 있어요. 이게 베르누이 효과예요. 베르누이 효과. 그래서 이런 사이다병 같은 거를 이 안에 있는 공기가 이로 바깥으로 못 나와요. 그런데 이 입구에다가 세게 불면은 딸려서 이렇게 공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람에 의한 환기 효과. 그래서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는 축사 또는 닭들이 있는 게사 이런 데는 지붕 위에다가 이렇게 바람이 통할 수 있게 그런 소슬 지붕을 해놔요. 그러면 바람이 약간만 불어도 베르누이 효과에 의해서 딸려 올라갑니다. 또 그 소슬 지붕을 좀 더 높게 하면 어떻게 돼요? 중력차 높을수록 중력차에 의한 환기도 가중이 되는 겁니다. 기교 환기는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또 뭐 1종 환기, 기교 환기, 1종 환기, 뭐 2종 환기, 3종 환기 뭐다 이거는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는 이런 환기를 하는구나. 그 원리만 좀 아시면 됩니다. 1종 환기라는 거는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제 바람을 넣고 바람을 빼는 송풍기, 배풍기를 다 써요. 그래서 두 가지를 송풍기, 배풍기를 돌려서 환기를 하니까 환기 능력이 굉장히 좋겠죠. 좋고 또 요거는 실내 그 압력을 이제 정압, 플러스 압력으로도 할 수 있고 실내 환기를 압력을 마이너스로도 할 수 있고 마이너스는 이제 바깥 압력보다 낮은 거죠. 그럼 실내를 플러스 압력을 하려면 송풍기를 더 세게 돌리고 이 나가는 배풍기를 약하게 돌리면은 플러스 압도 되고 조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종 환기는 기계식 1종 환기는 그런 거고 2종 환기는 그 압입식이라고만 해요. 그러니까 송풍기만 있는 겁니다. 실내 바람만 불어넣어줘요. 실내 바람만 불어넣어준다. 그러면 실내 바람만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실내는 항상 플러스 압력입니다. 그쵸? 주변보다 압력이 높아서 이 실내 공기는 바깥으로 새 나가면 새 나가지 바깥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실내 압력이 높으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오염이 돼서는 안 되는 무슨 실험실이라든지 클린룸, 그 다음에 수술실. 클린룸이 뭐예요? 클린룸은 이 작업 자체가 오염 공기가 있으면 안 되는 그 생산시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 반도체 생산 공장입니다. 그런 데는 굉장히 이렇게 깨끗한 공기, 필터링된 깨끗한 공기를 그 생산 그 공장에다 불어넣어줘야 돼요. 클린룸에다가. 클린룸 얘기가 이제 또 길어지는데 클린룸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제 그 내용은 그거예요. 이런 일정한 부피에 먼지가 몇 개 떠 있나. 그거 가지고 그 클린룸의 정도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클래스 100이다. 그러면은 일정 부피 안에 먼지가 100알 정도 떠 있을 정도. 클래스 10, 10알. 그렇게 해서 클린룸의 그 또 이제 이 퀄리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반도체에 돋보기로 보면 어떻게 되세요? 아주 머리칼보다 가는 그 전기 회로죠. 전기줄인데 거기에 먼지 한 알이 딱 떨어져 봐요. 그러면 이 미세한 전기줄 안에 먼지 하나 떨어지면 그게 회로가 이제 합선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청정한 공기를 불어넣어줘야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먼지가 오염된 공기가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면 클린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2종 환기, 압입식이라 그래요. 그러면 3종 환기는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거예요. 3종 환기는 화장실, 주방 또는 뭐 이렇게 독성 물질 같은 게 나오는 무슨 실험실 같은데, 그쪽은 흡출식이죠. 배풍기만 있어요. 그러면 그 3종 환기는 항상 그 방은 뭐다? 마이너스 압력입니다. 마이너스 압력. 그래서 그 국부 환기 같은 거 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특히 화장실, 뭐 주방 이런 데는 그 이제 냄새나고 습기 같은 거 이렇게 빨아내는 것이 3종 환기. 2종 환기는 뭐라 했어요? 압입식. 그래서 플러스 압력이다. 수술실도 마찬가지예요. 수술하고 있는데, 그쵸? 뭐 이렇게 다 살을 다 째놨는데 바깥에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술실은 아주 그 청정한 공기를, 또 습도 같은 거 온도 다 맞춰진 공기를 불어넣어주고 그 수술실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면 나갔지 바깥 공기가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게 뭡니까? 2종 환기. 그래서 뭐 1종 환기, 2종 환기 그런 거는 뭐 이렇게 특별히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환기라는 게 어디는 빨아 당기는 환기를 해야 되고 어디는 바람을 넣어주는 환기를 해야 되겠다. 그게 기계 환기 중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환기라는 거는 일정 부분은 기계로 환기를 시키고 또 어느 부분은 자연 환기, 막 통풍이나 뭐 중력에 의한, 같은 말로 온도차에 의한 그런 환기를 하든지 이렇게 뒤섞어 놓은 거, 절충해 놓은 거, 그거를 하이브리드 환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환기를 또 나눌 때 환기할 영역이 어디냐? 그래서 국부에 또 하나는 전반 환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밖에 이 환기를 그리고 환기 양을 법에서 정해 놓습니다. 왜? 우리 건강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건축법에서도 정하고 뭐 보건법에서도 정하고 뭐 여러 군데 관계 법처에서 다 정해요. 근데 건축법에 의한 환기 같으면은 거실에 특히 적용을 합니다. 거실이 아닌 데는 뭡니까? 사람이 이렇게 오래 머물질 않죠. 거실이라고 규정한 거는 건축법에서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을 위한 실을 거실이라 그래요. 주로 사람이 오래 머무는 그런 방의 개념이죠. 그래서 그 거실에 설치하는 창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 면적의 20분의 1 이상 돼야 된다 하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 규정은 뭡니까? 환기를 위한 목적의 창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해도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상응하는 기계 환기라든지 그런 걸 했을 때는 그 규정을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20스퀘어미터예요. 그럼 20분의 1 이상이니까 1스퀘어미터 이상의 창 면적을 해야 된다. 그 창의 목적은 채광도 아니고 출입도 아니고 환기를 위한 창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미닫이 창인데 창 틀을 1m, 1m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반밖에 안 열리죠, 반. 그럼 그건 1스퀘어미터가 아니라 0.5스퀘어미터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열었을 때 그 구멍 크기가 거실 바닥 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게 건축법에 나온 그 환기를 위한 규정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밖에도 뭐 신축 공동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극장, 뭐 영화관, 집회실, 뭐 교회, 뭐 이런 거, 예배당, 이런데 세분해서 필요 환기량을 정해놨어요. 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에서 100세대 미만은 말고 이제 100세대가 넘는다 할 것 같으면은 최소 환기 횟수를 시간당 0.5회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도대체 뭐 환기 횟수는 또 뭐냐 이러는데, 이 방 안에 있는 공기가 몽땅 나가고 새 공기가 들어왔다. 1회 환기한 겁니다. 1회 환기. 그래서 그거를 시간당, 1시간당 몇 번 공기가 바뀌냐. 한 번 바뀌면 환기 횟수 1회, 3번 바뀌면 3회. 환기를 하려니까 겨울철 상상해보세요. 바깥에 찬 공기가 쑥 들어와요. 그 다음에 실내 따뜻한 공기가 훅 하고 나갑니다. 근데 이 법 규정에도 그렇고 특히 뭐 집회실, 단위실 같은 데는 뭐 시간당 환기 횟수가 꽤 많아요. 3회 이상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시간에 그 공기 전체를 3번을 바꿔줘야 돼요. 외부 공기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썰렁해지겠어요. 춥죠. 겨울에.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또한 요즘에 그 밀폐성, 기밀도가 그 높은 그런 건축물 에서 우리 주택에서 요 열회수 환기 장치가 필연적으로 꼭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 뭐냐면은 단열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단열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단열이 아주 뭐 두껍고 또 밀폐성도 좋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삽니다. 근데 환기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아이스박스? 그런데 뚜껑 딱 닫고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돼요. 밀폐성 좋고
단열 좋고 아이스박스 같은데 딱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건강이 나빠질 거예요. 그래서 환기가 필요한데 이렇게 환기를 하면 열 손실이 일어난다. 그래서 필요한 게 열회수 환기 장치. 또 같은 말로 전열 교환기라고도 그러고 그냥 열 교환기라 그러는데 이걸 사용하면은 그림에 보듯이 뭐 이렇게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 3가지 이제 그림 보여드리는데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공기, 찬 공기, 겨울 기준으로 찬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내 더운 공기가 이제 나가요. 그러니까 더운 공기지만은 뭐예요? 오염되고 탁한 공기가 이제 나갑니다. 나가면서 이 전열 교환기 안에 그 접촉되는 그 커넥터, 그 전열 교환 핵심 장치를 데펴놓고 나갑니다. 그쵸? 공기가 뜨뜻하니까 데펴놓고 나가면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찬 공기가 또 그 데펴진 부분을 통과하면서 열을 회수해요. 그쵸? 그래서 열 회수 환기 장치인데 찬 공기가 이렇게 뭐 뜨뜻해집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는데 요즘 그러면 이 열 회수 환기 장치가 어느 정도의 효율이 있나? 한 75% 열을 회수합니다. 최근에 뭐 좋은 제품은 한 80%까지도 회수한다 그러는데 열 회수 환기 장치가 적정하게 있어서 집안에 환기를 이렇게 충분하게 해야 될 것이다. 아울러서 바깥 공기도 미세먼지로 탁하니까 열 회수 환기 장치 자체에 그 필터가 있어요. 뭐 일반 필터 하나 또 해가지고 극미립자 헤파 필터라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 이렇게 다 설치가 돼서 그 필터가 보강하면 보강할수록 열회수 환기 장치가 좀 비싸겠죠. 그런 점은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현대 우리 주택에 있어서는 밀폐성도 좋고 단열성도 좋고 환기를 하자니 열이 손실되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열회수 환기 장치다. 여기까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환기의 필요성은 얘기했지만은 어차피 산소가 부족하고 탄산가스가 실내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환기를 하고 그 이외에 실내에 여러 가지 말씀드린 그 유해물질 등을 바꿔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안타깝게 바깥 공기도 많이 오염돼서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기의 필요성, 그 다음에 열회수 환기 장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질문 주신 우리 구독자님, 글쎄요 환기가 안 돼서 머리가 띵한 건지 그것도 세집 증후군 같은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잘 파악해 보시고 오늘 영상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